오늘 발제가 불황기 경영전략인데 사실 과거에 제가 요셉 발제와 불황기 경영전략 발제를 했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 발제를 했을 때는 지금의 불황기를 예상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계속 정부에 돈을 뿌리면서 사실 이게 지연되고 지연됐던 거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그 세계적인 호황기가 어느 시점에는 침체기를 맞을 거라고 봤는데 그 시기가 지금 왔길래 오히려 지금 시점에 발제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떤 분도 들으셨기도 했지만 경영의 본질이라는 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황기 경영전략의 핵심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짚어보고 실행하는 거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은요. 좀 꽤 긴데 거기 다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0절에 31절인데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분양하였더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흉년을 겪으면서 이런 했던 일과 변화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불황기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죠. 어느 날 그 살진 7아음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바짝 마른 소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는 꿈 하나하고 이 줄기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삭이 나와서 이걸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번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 결국 꿈을 잘 해석했던 바로가 감옥에서 불려 나와서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들었을 때 요셉이 처음 한 얘기는 하나님이 그거 하실 일을 바로가 보이셨다라고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금방 깨달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33장부터 바로 대책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의 말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7년의 풍년이 예상이 되고 7년의 흉년이 오는데 풍년은 잊어버리고 망할 정도로 기근이 심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들었을 때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요셉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이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이제 요셉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첫째 한 거가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감독관을 세워라. 그래서 조직을 정비를 해요. 맞을 그 어려움을 위해서 그 인력을 뽑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풍년의 식량의 5분의 1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이제 비축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조형이에요. 식량들을 다 쓰지 못하게 하고 거두고 전략하고
이것들이 또 창고에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식량 자체가 미래의 사업의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핵심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식량을, 애굽의 모든 식량을 5분의 1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각각 갑과 왜 얼마를 생산했는지 판단해야죠. 이걸 물류죠. 배송을 해야지, 창고를 다 지어야지, 요걸 썩지 않게 보관을 해야지.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산업 투자가 사실은 애굽에 일어나야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뭐 쉽게 쌓아놨다이지만 이런 모든 어떤 인프라 투자가 사실은 이때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미래에 애굽이 부강하는 역량 축적의 기회가 됐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흉년이 오니까 애굽이 요셉이 불행기를 대비해서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식량을 팔아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첫째는 애굽 백성들에게 팔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의 흉년이 오니까 전부 백성들이 찾아와서 겨우 식량을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그런 모델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식량이 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중에는 뭐냐면 우리 몸도 사고 우리 토지까지 다 가져가고 식량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은 전부 그걸 다 걷어들이면서 식량을 이렇게 나눠줘요. 어떻게 보면 식량을 무기로 모든 걸 탈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걸 쳐서 20%만 세금을 내게 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토지 국유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일이 돼서 토지 개혁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들. 그럼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구독 경제 모델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매년 20%가 돈이 나오는 이 모델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국가와 백성 입장에서 상당히 선순환 구조하는 걸로 개혁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보면 돈과 토지, 사람이 전부 애굽의 소유가 됐죠. 자본, 토지, 노동. 이게 우리 자본의 3요소인가요? 기업의 3요소인가요? 이게 전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그걸 계기로 애굽은 초강대국으로 변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완벽한 기회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애굽과 이웃 나라와 요셉의 가족을 다 살렸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하신 인도함과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엄청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흉년이 불황기가 가져다준 어떤 현상이고요. 이게 요셉의 불황 극복 시사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적 경영 원리에 입각했다. 또 오늘날 경영 전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셨다 해서 영적으로, 이 영성으로 이거 모든 사회의 현상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항상 또 깨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게 결국은 사업에 대한 진단과 연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력 조직을 정비하고 구조정비 역량을 축적해서, 이게 책임의 원리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는데 결국은 우리 경영 전략에도 불황기에는 구조조정과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해외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변화시켰잖아요. 이렇게 거래처를 다변화했고 신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토지도 들어오고 뭐 사람도 들어오고 물류 인프라 구축이 다 일어나면서 사업 영역이 완벽하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와 사회의 공헌, 공의 원리, 신뢰, 배려 원리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원리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고 영적 체험을 했는데 핵심 인재가 육성이 됐다, 이렇게 좀 억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고 수상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갔고, 또 그러한 인프라가 갖추는 과정에 애국은 엄청난 국가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재육성까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황기에 뭘 해야 하는 거가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셉이 실행했던 전략이나 추진사항을 경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보면 이 네 가지가 핵심인데, 우리가 경기 상황에서 불황기냐 호황기냐, 사업 역량이 내가 부족하냐 충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달라져요. 불황기에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 또 캐시가 부족하면은 방어적인 전략으로 생존을 위해서 캐시 창출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불황기는 이렇게 경제 활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역량 확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황기에 내가 역량도 충분하고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해야 돼요. 이 시기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구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황기가 끝나면 어떤 데는 엄청 성장하고 어떤 데는 죽어 있고 이런 현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황기야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경제 상황은 그 요셉이 흉년 7년을 맞았던 데와 뭐 사실은 뭐 훨씬 낫겠지만 잘못하면 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뭐 플랫폼이 주도하고 뭐 구독 경제 모델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산업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새로운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오늘날 폐해가 심하죠. 이제 물가가 올라오고 금리가 올라오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가 사실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들인데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계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반복해 보면 현재 전쟁하고 있고 중미가 싸우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뭐 공급망 심하고 물가, 유가, 고금리에다가 고환율에 뭐 지금 그 수입하는 물가도 엄청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 사실 뭐 엄청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금리와 이제 경제가 내년에 하면 가처분 소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부채 규모가 1,500조 민간이죠. 그럼 1% 올라가면 15조씩 날라가고 금리가 2% 올라가면 30조가 날라가요. 그러면 30조가 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저 뭐 그룹들 보면 10조 하는 그룹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30조면 몇 개의 그룹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매출이. 그만큼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향후 경기 침체가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볼 수 있는데 내년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아시아 신흥국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까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 세계 전체 경제적으로는 많이 위축이 되고 지금 다가올 충격에 뭔가 숨죽이면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성장 능력, 재정, 무역 적자 확대되고 소비 양극화, 투자 위축이 되고 원가 압박 엄청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기업 도산이라든지 분명히 양극화는 일어난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는 엄청 성장하고 아닌 기업은 죽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계 기업들이 퇴출되고 여러 수익이 급감하면서 현금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나라 막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투자회사들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해요. 작년 상반기에 2조 투자를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4천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뿌려지는 양이 완전히 줄은 상태고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그런 투자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도 영향을 줄 텐데 우리 회사도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 또 킹덤 컴퍼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불황기하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오죠. 경영실적학과 현금이익감소 경영학도 있죠. 옥석가력의 승자도식 산업구조의 대전환, 이게 이제 불황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도산을 하느냐 도약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두 가지의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는 방어 전략, 공격 전략.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백투더 백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지금까지 경영의 기본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불황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방어 전략, 본질을 점검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실행한다. 현금 흐름 창출에 집중한다. 뭐 다 아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이 집중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 뭐 153에 있어서는 다 공부를 해서. 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외상 매출을 줄이고 현금 거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재고를 축소하고 과감한 투자는 줄이고 스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존 조건을 판단해야 돼요. 향후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현금이 얼마일까.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매출 규모는 얼마일까. 만약 매출이 30% 떨어진다면 이익이 얼마가 줄고 현금이 얼마가 부족할까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감을 잡아놔야죠. 그래서 부족 규모가 나오면 어떻게 그 현금 부족을 커버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가 준비되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부족 규모가 산출하면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돼요. 만약에 현금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 기회를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제가 최근에 부산에 한 200억 규모 하는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러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는 캐시는 BEP 적자 예산을 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래서 내년에 얼마 정도 잉여 현금을 쓸 수 있는지 일단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워낙 세계 경쟁도 치열하고 해외 거래처가 많은데, 차라리 다 어려울 때 그 돈으로 거래처에 좋은 우량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쓰자. 남들도 다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R&D 투자하고 제품 개발에 일부를 쓰자.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 현금은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상이나 재고가 있는 건 지금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 시킨다. 그래서 그 현금이 흑자는 나되 손익상으로는 돈을 많이 쓰니까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조직적으로도 다시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또 회사는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코스트 관리. 그 코스트도 지금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여튼 비용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냐, 아니면은 그냥 삭감이나 연기가 가능한 예산이냐, 지출이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쪼개 볼 수가 있어요. 뭐 통제 가능한 경비다, 통제 불가능한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모성 경비다, 뭐 생산성 경비다,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은 나오고, 또 고정비냐 변동비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비는 어떻게든 감축하고, 변동비는 재료비 올라가는 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 그 네오플락스에서 경영을 할 때 저희가 매출이 2배가 올랐는데 고정비가 5년 동안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정비가 뭐 항상 들어가야 할 돈인데 그걸 안 늘리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 규모가 확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매년 한 항목 한 항목을 왜 올라갔는지를 따졌다는 거죠. 이렇게 5년 동안 추세를 보면서. 그랬더니 관리가 되는 걸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뭐 구조조정은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두산에 있을 때 96년 어려운 시기에 캐시가 1년에 막 5천억, 9천억씩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걸 2년 만에 플러스로 턴어라운드 시켰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그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체질도 개선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존 기반을 확보하고 현금을 비축하는 게가 방어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하면 보통은 뭐 사람 줄이는 걸 보통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론 정리, 경비 절감, 부동산 매각 이런 게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구조조정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재무구조를 빠르게 개선해야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면은 구조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회사의 사업 구조, 제품, 원가, 조직, 인력,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구조 자체, 채널, 유통 구조까지 바꾸어 나가는가 구조 조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가치가 낮은데 채여 있는 것보다는 현금이 가치가 높은데 쓰여지도록 다 바꾸는 거가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조정은 그 재무구조 개선과 체질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96년에서 98년 구조조정을 해서 음식료 사업에서 완전히 중공업 사업으로 사업까지 다 구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또 한 차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잘 겪어나갔고 뭐 최근에도 뭐 원자력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또 기존 사업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연료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한 바퀴 또 다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기는 기회지 그 자체가 한숨만 짓고 그냥 우리가 그것에 쓸려나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는 거죠. 사업의 본질 점검 이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본질과 문제점, 향후 구조 변화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 요인을 점검을 하고 세 번째 체질 개선 및 변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 업의 특성이 무언가, 그것에 문제는 없을까, 경기 침체기에 내가 도태할 거냐, 또 내 사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 스타벅스 사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오퍼레이션적으로 그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2000년대 오래전 얘기지만 사실 가까운 시기죠. 그때 매출은 성장하는데 위기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매장은 매출이 떨어지는데 신규 매장이 막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빨리 파악을 했고 2000년대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라서 이제 사업의 본질을 이제 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이 너무 커피를 빨리 주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데서는 커피를 미리 내려놔서 주기도 하고 식은 우유를 쓴다. 뭐 에그 샌드위치를 하다 보니까 커피 향도 못 느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때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카페가 3분의 1 가격으로 훨씬 더 맛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제 유명받는 이제 상황이 생겼었죠. 그때 이제 이사회에서 그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를 쫓아냈다가 다시 이제 불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커피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커피를 제공하자. 이제 퀄리티 문제를 이제 손을 대죠.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커피가. 그래서 전 세계 매장을 3시간 동안 문 닫고 에스프레소 추출 교육을 다 다시 시켰어요. 그러면서 퀄리티 개선 작업을 했고 이게 고객들한테는 되게 상징적이었어요. 정서적으로 아 이제 스타벅스구나 바뀌는구나 해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문제를 해결했어요. 현장에서 누수를 개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 종업원들한테 CEO에게 메일을 보내서 개선 아이디를 나한테 보내라. 그럼 채택을 하고 뭐 이제 포상도 하겠죠. 그랬더니 하루에 막 5, 600통씩 메일이 왔어요. 코스트 개선 아이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선정해서 코스트 개선 작업했고 세 번째 이제 문화나 서비스 개선. 지금 스타벅스에 가면 좋은 문화가 있죠. 여러 가지 서비스 안락한 분위기. 그래서 그때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한 40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스타벅스의 문화와 서비스를 개선할까를 전부 토론을 하면서 그 필요성도 느끼고 방향성을 개선해서 오늘날의 어떤 문화를 창조를 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마케팅에 대해서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상이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도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5년 동안 15만 개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생일 쿠폰이라든지 뭐 별 모으기 이런 거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스타벅스의 이제 프로모션 방법인데, 스타벅스가 제일 잘하죠, 이것도 요즘 모바일로도.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으로 퀄리티, 코스트,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리스타트를 해서 스타트가 되어가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스타벅스는 매년 11%도 성장하고 이익률도 14%를 내면서 세계 커피 시장을 석권하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사업의 가장 기본점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체질 개선 및 변신 추진 부분은 아까 구조정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사업의 본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상당히 많은 그 생각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충분한 역량과 여기에 쓸 자금이 있다, 캐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가야죠. 첫째가 사업 구조를 재편하거나 재창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마케팅, 시장주의 확대하는 데 써야 하고, 신성장 사업, 신시장 진출. 그러니까 요새 했던 거나 뭐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 미래 기술이나 고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맨 소프트웨어와 이거 뭐 윈도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클라우드 투자로 전환을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이렇게 재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키아가 핸드폰으로 망한 줄 알았더니 이 재창업을 통해 가지고 그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 들어갔어요.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니까. 그래서 노키아도 아주 재창업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트렌드에 맞게 나의 역량이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로 바꿔나가는 거가 사실은 지금 이런 불황기 때 해야 합니다. 호황기 때는 바빠서 다른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사업에 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적극적인 마케팅, 시장주의 확대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부산의 그 중소기업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오히려 적극적인 마케팅, 어느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그걸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도 방식이다. 그 손정희 회장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 손정희 회장이 사업 초기 90년대에 그 PC 잡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서 그걸 광고하기 수단으로 잡지를 막 4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팔리나요? 그러니까는 곧 망하게 생겼는데 이 양반이 거의 도박을 걸었어요. 도박이라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억 엔을 오히려 그 불황기에 막 쫓아가서 그 열정으로 1억 엔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부 마케팅에 다 써버렸어, 1억을. 그러면서 이제 잡지 판매도 활발하게 되고 그 성공을 하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소프트웨어의 뱅크잖아요.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소프트뱅크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결국은 1억 엔이라는 엄청난 마케팅을 통해서 살아났고 오늘날 소프트뱅크가 된 거죠. 불황기에 엄청난 투자를 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주의 확대에 대해서는 설비 캐파를 빌린다든지 R&D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경쟁사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술을 M&A 한다든지 이런 뭐 많은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또 사고 팔리는 현상들이 다 일어나서 일단 뭐 잘 크는 회사는 또 잘 크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장 신사업인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스타트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술 좋은 스타트업들, 아이디어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데를 잘 보고 나에게 연관된 기술이 있는지를 봐서 이렇게 뭐 또 이런 추가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게 또 한 군데 제가 돕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요즘 부족한 기술을 가진 데를 M&A 하려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투자를 안 하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은 받거나 팔거나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는 회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황기 내년이 더 걱정인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계에 어떻게 방어 전략면에서 내가 뭘 할까? 공격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자금이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캐시 확보는 뭐 당장이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사례 보면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경영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한번 깊이 숙고하고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과감하게 가겠다 이 말씀이죠. 네, 마케팅을 사실은 불황기일수록 아까 빼먹었지만 양극화 일어나요. 소비도 프리미엄급은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이제 일반 퍼블릭한 제품들은 계속 코스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군들이 하이엔드급으로 계속 바뀌면은 오히려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치고 나가면은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팩트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숫자로 정확하게 내년도에 얼마가 부족하고 내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알고 의사결정을 해야 바르게 하는 거지 심정적으로 우리 돈이 많아? 내년에 돈이 모자라겠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정확한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의 크기를 캘큘레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calculated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엑셀판도 좋지만은 엑셀판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뭐가 얼마 부족하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보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무엇을 할지 잘 정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주 기본이니까 그런 거 좀 잘 해보시고 생각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에게 절망은 없다. 백투더 베이직. 그래서 성경적 경영에 충실하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음성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야겠죠. 두 번째, 불황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므로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 그 대신 내가 가용한 부족한 현금과 가용 가능한 현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한다. 무작정 공격적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망한다 이거죠. 세 번째, 사업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점검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깊이 숙고하여 체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기술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재편성을 재창업한다. 참 좋은 말이죠.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경영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환경은 어려워도 사람이 하는 한 기회는 있고 미래는 있다. 기회와 미래 땅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간다. 이게 우리가 153지의 대표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